하는 행사 이름은 노추사 사회공헌 프로젝트 시상단체 선정을 위한 잡담회라고 정했는데요. 잡담회라고 한 것은 이제 좀 편하게 이야기해보자라는 취지라는 걸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체적인 것들은 여기 계신 이사장님과 우리 기획단장님이 또 추가로 보충을 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오신 분들 몇 분 안 되니까 자기소개도 좀 한 후에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추사는 이제 96년도에 교육재정 학부 투쟁을 하다 돌아가신 원전의 고학번 노수성 선배 후배 동기를 이제 기리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추모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이 죽음을 추모하고 기리는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늘 있었던 건데, 이제 올해 봄과 여름에서부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 어떤 가치를 어쨌든 작지만 회원들도 있고 재정도 있는데 어디에 써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 그나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뭔가, 그걸 좀 찾아서 해보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교류가 빈번하진 않아서 각자 살고 있는 삶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뾰족한 가치를 찾아내기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회원들이 다 뭔가 공공에 도움이 되는 삶, 공적인 삶,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삶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추구하는 방향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공적인 것에 기여하는 사회단체들을 우리가 선정하고 후원하는 일을 해보자 했던 것이고요. 사실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전에도 재학생들이 어떤 사회활동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지원해주는 노수석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이 있었고, 또 회원들이 아름아름 이 단체에 우리가 좀 후원을 하자 하면 이렇게 해서 후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면서 회원들과 함께 선정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이런 단계를 밟아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에 기획단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래도 좀 좁혀진 것이, 어쨌든 노수석 열사도 교육권이라는 것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이 교육권을 포괄하는 사회권을 확장하는 운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그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좀 가장 중요한 혹은 뭐 쟁점이 되는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회권들이 뭐가 있을까 이야기를 하다가 주거권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됐고, 젊은 청년들의 자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됐고, 또 한편에서는 그때 이제 70년대생들의 어떤 진로의 방향이라든가 고민들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나오게 됐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선정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고, 그 공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단체도 좀 선정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 단체들을 선정했다, 회원들하고도 나눠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노추사가 이런 행사를 해본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시작은 좀 미약하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것이고요. 선생님은 제가 먼저 살짝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의원실에 있을 때 국토위에 있다 보니까 또 전세 사기도 터지고, 또 주거 문제를 원래 다루던 위원회고 해서 많이 뵙게 됐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빈곤사회연대에서도 활동하시고 한국도시연구소에서도 활동하고 계셔서 뭔가 정책 분석가, 그다음에 보고서 쓰기 또 되면서 집회 현장에서의 탁월한 진행과 협동가 이런 것도 되시는 되게 다재다능한 분이신 것 같고, 특히 전세 사기 시민사회 대책이 이런 거 앞장서서 하시면서 애를 많이 쓰셨고, 재작년 여름인가요? 처음으로 이제 공공임대 예산 확보하라며 주거와 관련돼서 국회 앞에 그 혹한의 겨울에 농성장이 세워졌던 그런 일들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이현호 위원장님을 박수로
시작하면 되나요, 바로? 네. 네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이원호라고 합니다. 여기 써있듯이 중군사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또 도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또 주거 단체들의 연대체인 주거권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다양한 주거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도 오래 있긴 했지만 제가 뭐 연구원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주거권 활동가로서 오늘 아마 나누게 될 얘기도 뭔가 어떤 좀 전문적인 정책 분석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이 집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형성돼 갖고 지금의 현장의 주거권 운동에서는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사실 저도 그 노소결사랑 동시대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같은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그게 저에게도 충격이었었는데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더 좀 무겁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한국 사회 지배 역사와 주거권 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이 한국 사회에서 집과 관련돼서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집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요구들을 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분양 광고 카피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SNS에서 조금 뜨거웠었죠. 언제나 평등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반포동의 수성복합 더 팰리스 73이라고 하는 분양 광고였었죠. 그래서 불평등을 너무나 노골적인 광고 카피로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SNS에서 되게 여러 분노을박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홈페이지에 사과 공지하고선 광고를 내리기도 했었던 그런 겁니다. 이게 그 한 35층 높이거든요. 두 개 동. 팰리스 73인 이유는 딱 73세대 높이입니다. 오피스텔 15세대, 뭐 아파트 55세대, 58세대인가요? 그렇게 해서 딱 73호만 공급하는 분양가 최고가 당시 기사로는 500억에 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카피를 썼겠죠.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친다 라고 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을 이 계급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서의 카피를 사실 쓴 거죠. 사실 이런 식의 유사한 카피, 물론 이렇게 노골적이진 않지만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또 이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방식들의 카피가 나왔던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른 학번에 계신 분들은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라는 카피도 또 레미안 이렇게 열쇠 반짝거리면서 했던 그런 광고들도 예전에 기억에 남는데요. 이렇게 뭔가 집이라는 공간이 명확하게 계급적 분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 상징적인 재화로서 소비되고 카피가 되던 시기가 그때부터 좀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주거지의 계급적 분리를 명확하게 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는 2000년대 많이 쓰였던 이 그림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강남의 타워팰리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2000년 타워팰리스가 2000년대 초반에 공급된 주상복합. 이곳에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아파트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면서 이 아파트 입주자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으면서도 이 안에서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가능한 공간으로서 홍보를 했던 곳인데 바로 그 맞은편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판자촌 구룡마을 당시로서는 한 2000세대 가까이 많을 땐 3000세대 있었고요. 그랬던 사진이어서 이게 아마 외국에서도 좀 많이 알려졌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지금은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아파트들이 많아졌는데 이게 그때 사진이라면 이건 제가 작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전히 지금 구룡마을에는 한 500에서 700여 세대가 남아 있고 물론 여기도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타워팰리스랑 구룡마을 사이는 버스로 한 두세 정거장이 됩니다. 근데 워낙 이렇게 사진으로 딱 대비돼서 보이는 곳인데 지금은 바로 그 앞에 이제 그 구룡마을에서 바로 도로만 하나 건너면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레미안 블레스티지라고 하는 이쪽에 두 개 단지들이 들어서 있기도 합니다. 이제 더 가까이 다가왔지만 이 도로를 사이로 해서 완벽히 다른 삶의 공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 타워팰리스가 등장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런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자신들의 완벽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소위 고급 분양 단지들의 홍보 카피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뭐 비슷한 위치는 하지만 하나의 자치구로 봤을 때 전 대표적인 이 공간의 분리는 이 용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걸 잘못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순입니다. 이 서울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된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를 보면은 1위, 2위, 4위 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습니다. 한 채에 220억, 180억, 145억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 바로 몇 달 전이죠. 2024년 7월에 220억에 100평짜리가 거래된 것도 있는데요. 여기들도 보면은 이 분양할 때의 카피들은 이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완벽하게 사생활이 보호되는 그런 게이티드 커뮤니티로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용산은 전국에서 가장 큰 쪽방촌, 동자동 쪽방촌이 있습니다. 1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죠. 1.5평에서 2평 사이에 아주 작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낡은 건물들, 불법적에 의한 건물들, 이게 사실 방치된 채 그림자 현금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고 그런 모습들. 이거는 사진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난 겨울에 이 수가 터져서 계단이 얼음 계단으로 변하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중자동 모습입니다. 사실 이 앞서 이런 도시 공간이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급적으로 분리되는 양상들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어떤 뭔가 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독점이 점점 더 강화되는 시스템 속에서 점점 더 이런 경향들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물론 2000년대 이후에 주거권이라는 이 권리로서의 이야기들이 그래도 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여전히 다른 사회권의 영역에서 굉장히 권리로서 우리가 말하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낯선 용어가 주거권이기도 합니다. 그 이전까지 주거권 하면은 개발로 쫓겨나는 철거민들의 구호 혹은 IMF 이후에 거리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홈리스들의 요구들에 등장하는 구호들로 사실 더 익숙했었죠. 그리고 사실 한국 사회 주거권 운동도 그 이전까지 주로 80년대, 90년대 철거민 운동 중심으로 주거권 운동이 형성되어 왔었기도 했었죠. 이분은 지금은 아니지만 요 2018년에 한국에 왔었는데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입니다. 이분이 한국의 주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을 공식 방한 열흘 동안 했고 한국의 다양한 시민사회와 정부 기관들을 만났고 물론 오기 전에 수개월 동안 정부의 자료, 시민사회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또 몇 개월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2019년 1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방문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한 주거권 권고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분을 그때 만나뵈면서 여러 가지 보다 이분이 마지막에 했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 말이 전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분도 한국을 방한해서 여러 관련 자료들과 한국을 방한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정부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이 주거와 관련돼서는 제도적으로 그래도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답게 어느 정도 잘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민들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분은 이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죠. 뭔가 이 주거권이 사회적 권리이고 사회적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한국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에서는 여전히 주거권이 하나의 인권 혹은 사회권으로서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시 3대 민생 위협이라고 흔히 말하는 게 있죠.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특히 이제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아픈 사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긴달지, 또 자녀가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런달지, 그랬을 때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또 집과 관련돼서도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생에 상당한 부담과 위협을 주는 요소가 주거와 의료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한번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의 역사들을 참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우리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요구와 투쟁들의 장면들은 과 혹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투쟁과 장면들의 모습들, 아니면 반면 주거의 공공성을 위한 투쟁과 장면들의 모습들, 어떤 게 그려지는가? 교육과 의료와 관련돼서 뭔가 좀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있죠. 물론 그게 소위 민주노총에 관련된 사업장들이 있고, 전교조가 있고, 보건의료 단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교육을 위한 운동들,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운동들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운동화되어 왔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철거민들의 투쟁의 구호를 넘어서지 못해왔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집이 뭔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사회적 권리로 국가로와 공동체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권리라기보단 각자 혹은 가족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로 더욱더 국한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서로 재테크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랑하고 이런 모습들로 오히려 얘기되어 왔지,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인 의제, 물론 뭐 집값이 폭등하고 막 전월세 값이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막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이게 뭔가 하나의 운동의 요구로 모아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사실 어쨌든 이랬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도 한국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여러 제도 정치를 보면서도 해외와 유사한 제도적 기반과 정치적 기반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시민들이 다른 사회적 권리에 대한 인식과 다르게 주거권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뭐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집이 상품화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주택의 상품화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죠. 근데 어쨌든 한국은 그 주택의 상품화의 과정들이 여러 가지 소위 발전주의 경제 성장과 맞물리면서 도시의 성장과 맞물리고, 거기에 일종의 한국처럼 사회보장 체계가 약한 나라에서는 이 집이 나의 노후 보장이자 우리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결합되어 왔고, 실제로 한국 사회 주택 공급의 역사가 그런 것들을 더욱더 공고히 해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이야기일 텐데요. 그래서 이건 뭐 유엔에서 보통 이제 주거권 하면은 7가지의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핵심은 저는 결국은 살고 싶은 만큼 내가 살 수 있느냐, 주택을 소유했건 소유하지 않았건 거주하고 싶은 만큼 거주하는 것. 근데 그게 살만한 집이 되어야지 되잖아요. 주택의 품질이 양호해야지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내가 부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이 3가지 요소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박탈됐다면 우리가 주거권의 박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주거권이 침해당해 온 역사가 한국의 이 집에 대한 역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집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택 정책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죠. 근데 어쨌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자면 이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의 방식은 집을 공급을 많이 해서 집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집 없는 사람들이 내 집을 갖게 함으로써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견해죠. 물론 이것도 역시 중요한 방법일 수 있죠. 또 하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펼치는 정책들이 있겠죠. 전자는 이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 정책들, 특히 뒤에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민간의 자원을 동원해서 민간이 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많이 짓게 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여러 주택 금융 제도들을 통해서 정부가 재정 부담은 적게 하면서도 대량의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었죠. 사실 철저하게 한국은 이 중심으로 지내왔던 거죠. 반대로 이와 관련돼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대표적일 수 있겠죠. 뭐 유럽에서 사회주택이라고 그러고 지금 그게 한국에서는 좀 여러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어쨌든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공급하는 것이 이렇게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정책 중에 하나고, 또 사실 공공임대주택을 아무리 공급한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세입자들은 민간의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민간의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런 민간 주택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규제, 공적인 통제들을 좀 강화하는 것들을 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겠죠. 물론 이 정책들은 다 쓰이고 있죠. 그런데 철저하게 한국은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정책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면서도 그 자원은 시장, 민간을 통해서 동원해서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체계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그게 공급을 늘려서 내 집을 갖게 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했으면 사실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 개발 중심의 주택 정책들을 쭉, 대규모 공급 정책들을 쭉 펼쳤습니다. 60년대부터 최근까지도 이거 하나하나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특히 보면은 사실 72년 250만 호 건설 계획, 80년 500만 호 건설 계획, 89년 200만 호 건설 계획, 이렇게 대규모 건설 계획, 특히 이제 여기들은 분양 중심의 건설 계획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발표될 때마다 잘 보면 뭔가 당연히 이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공급 정책이기도 했지만, 72년 250만 호 건설 계획은 바로 그때 10월 유신을 발표하고 얼마 후에 이 25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80년 500만 원, 이 80년 10월에 발표했는데, 이것도 역시 80년에 신군부가 이제 광주에서 그렇게 학살을 하고 그 이후에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죠. 89년은 87년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 대투쟁을 거쳤는데 결국은 다시 군부가 집권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80년대 후반에 엄청난 이제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당시 정권 차원에서 이거 방치했다간 또 다시 87년과 같은 폭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막 보고되고 청와대에 보고되고 그러면서 또 200만 원 건설 계획을 이때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 말기에 대규모 공급 정책을 발표했고 또 이번 정부에서도 대규모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에 공급 정책 대규모 발표했을 때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주택 공급 부족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기조였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랬는데 계속 이제 물론 외부의 공격은 공급 너네가 안 해서 집값이 폭등했다 막 이렇게 됐고, 사실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엄청 높았었는데 이 부동산 문제로 확 정권을 내주게 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뭔가 한국 사회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 계기점마다 이
아까 얘기했던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것들의 필요성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의 위협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대규모 건설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었다라는 것들. 그랬을 때 사실 이런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갖고 있는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어쨌든 이렇게 계속 대규모 건설 공급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근데 계속 우리는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 남게 되는 거죠. 시기별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를 저는 이제 아파트 단지의 개발과 투기와 전세의 확대 시기다라고 보는데 이게 60년대 청계천 판자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사실 그 60년대만 하더라도 어쨌든 이 급격한 산업화를 위해서 대규모 인원 인구들을 노동력을 필요로 했었는데, 근데 국가가 이들의 생활 세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중점에 두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들이 서울에서 머무를 공간을 정부가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미리 서울에 간 우리 동네 사람들 쫓아서 이렇게 청계천변에 판잣집을 짓고 사는 방식으로 자구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었고, 정부도 이걸 방치했죠. 왜? 이들의 노동력은 필요로 하니까. 근데 이게 너무 확산되니까 일부 단속하면 또 다시 판자 짓고, 그럼 또 좀 있다가 방치했다가 또 단속하고, 이런 게 60년대에 좀 반복됐다면 60년대 후반부터 다시 이 청계천 일대의 민자유치 개발 사업들을 시작하면서 이제 도심 중심에 대한 공간 재편 계획들이 서울시에 섰고, 그런데 이 대규모 청계천 판자촌을 없애야 되니까 그때 택했던 방식이 두 가지죠. 어쨌든 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일부는 시민 아파트를 건설해서 옮긴다. 근데 당시에 시민 아파트 한 3,000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당시에 서울시의 무허가 판자촌이 약 19만 동이었어요. 3,000동 정도만 시민 아파트 계획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집단위주 정착지를 조성해서 그 집단위주 정착지로 뿔뿔이 보내는 방식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성남에 계셨다고 그랬죠. 광주대단지라고 하는 곳에 약 10만 세대를 보내는 계획을 세웠던 거고, 그 외에 사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우리가 이제 산동네 달동네라고 90년대 말하던 그것들 대부분이 이 청계천에 있던 철거민들의 집단위 정착지로 서울시 외곽에 그 당시 또 경기도였던 곳에 그 산등성이에 사실 철거민들 집단위주 그쪽을 시켰던 거였거든요. 집단위주 정착지 조성이라고 하면 뭔가 이주 정착지 만들어줄 것 같지만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냥 허허벌판에 구형청막 나눠주고 혹은 이 보도블럭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이주시키는 방식을 택했던 거고, 그게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70년 4월에 와우파트 붕괴 너무나 날림으로 이 산등성이에 짓다 보니까 와르르 무너지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당시에 이제 서울시 불도저 시장이라고 불렸던 김현욱 시장이 이제 사퇴하고 이 시민 아파트 건설 계획이 중단되고, 광주 이 대단지 같은 경우는 71년에 광주 대단지 항쟁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때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걸 자꾸 판자촌을 철거하면서 이제 개발을 가속화하는 시기였다라고 관련된 법제도 만들고, 특히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법제화해서 규격화된 아파트의 표준형을 국가가 제시하면서 민간 기업들도 이 표준형에 맞춰서 일종의 그 국민주택이란 대량 주택 시스템을 이제 마련하게 됐던 거고, 그게 하나의 규격화된 삶, 도시 중산층의 모델로서 이 집과 함께 국민주택이라는 표준화된 집과 함께 이 주택을 소유하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도시 중산층 가족 모델이 또 만들어졌던 시기입니다. 이건 광주대단지 때 장면들.
이것도 그때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개발은 국가나 시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 뭐가 단속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이렇게 공무원들 발대식도 하기도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시듯이 뭐 청계천 아까 얘기했던 청계천 개발이 있었고, 네, 특히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강남 개발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투기의 대중화. 강남 개발이 성장한 것은 결국 이제 아파트의 대량 공급 시기였던 거거든요. 특히 이때 이제 경제 개발과 이 고도 성장이 있었죠. 성장률이 연 11%였대요.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은 수치죠. 그리고 1975년에 아파트가 9만 가구였는데 80년, 5년 사이에 37만 가구로 400%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아파트가 공급되었고, 이게 이제 용동지구,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게 강남인 거잖아요. 그 개발 또 이렇게 잠실 아파트 분양 광고인데, 근데 이때 그러니까 집값이 막 폭등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었던 시기. 그런데 어떻게 그럼 누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누구냐? 오늘날 우리 주택을 살 땐 다 은행 대출을 통해서 사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은행은 기업에게 대출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대출하는 기관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 보증금을 가지고 보태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식. 그래서 사실 전세 제도가 뭐 언제부터 있었냐 되게 분분하죠. 뭐 조선시대 때도 있었다는데 뭐 고려시대 때 이 토지에 대한 전세 제도부터 막 기원을 따지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한 한국의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전세가 급격히 확대됐던 시기는 바로 이 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를, 내 집을 전세를 줌으로써 그 자금을 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던 시기. 그래서 사실상 전세 제도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투기를 위한 사금융으로 전세가 급격히 확대됐던 겁니다. 사실 전세의 딜레마인 거죠. 오늘날도 역시 지금도 어쨌든 분석을 해보면 전세가 세입자들에게는 어쨌든 주거비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동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월세에 비해서. 그런데 이 전세라는 게 결국은 계속해서 전세금을 올리고 집값을 올리는 역할들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기에 그런 방식으로 확대되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뭔가 권력의 실세,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투기를 하는 거였다면, 이제 집을 소유한 사람들, 여유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투기에 뛰어드는 방식. 그래서 이때 막 독부인 담론 이런 것들이 막 형성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 그리고 여성의 문제 막 이렇게 이제 치환하면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도 했었던 시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또 이제 청약제도 같은 것들이 분양 조건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열망하게 되는 방식으로 점점 더 이 우리 가족의 이 안정과 미래를 위해서 주택 소유를 열망하는 것들이 제도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는 그야말로 대량 주택 공급의 시대이죠. 90년대까지. 근데 이때부터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아까만 하더라도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 책을 보더라도 그 70년대 어쨌든 이 판자촌 철거되고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때도 보면 소설에 구청 철거반이 와서 우리 집을 부수는 거거든요. 왜? 개발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던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행정 대집행하듯이 일종의 구청의 공무원, 물론 이제 철거반은 공무원이 아니죠. 일일 공무원의 형식으로 와서 철거를 하는 거죠. 근데 80년대부터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로 합동재개발이라고 하는 방식이 83년에 도입됩니다. 합동재개발이 바로 지금의 재개발인 거예요.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민간 기업과 함께 건설사와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이때 도입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서 이 소위 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던 겁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이들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개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막강한 공권력이 있습니다. 바로 수용권이거든요. 강제 수용권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용권은 우리 헌법에서도 근거를 갖고 있는 법령입니다. 토지의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 토지의 이용과 활용을 제한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최첨단인 국가들마다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재산, 특히 토지나 주택에 대한 사적 재산을 아무리 강조하는 국가도 그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물론 수용할 때 법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죠. 다만 내가 원치 않아도 난 절대 안 팔 거야 라고 해도 강제로 수용하는 권한. 그만큼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고 이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는 절대적 사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소위 자본주의 최첨단 국가들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인 거고, 그것 때문에 수용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너의 사적 재산인 토지라도 수용할 수 있다, 국가가 이런 권한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이죠. 막강한 공권력이고. 근데 이 권한을 재개발 조합에게 위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조합이 수용권을 갖고 하는 거죠. 이런 체계가 이때부터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곳곳에서 민간에서 개발을 막 하게 되니까 민간 개발의 핵심은 뭐예요? 하다못해 국가가 이 아파트를 짓겠다, 부수가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 명목적인 이유는 있잖아요. 주택 공급을 통해서 이 공공의 복리를 실현하겠다라는 거. 근데 민간의 조합이 내게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너네 개발해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민간 조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민간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를 절대적인 제일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곳에 공권력인 수용권까지 부여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윤을 절대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개발해요. 빨리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빨리 내보내려면 폭력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최초의 철거 폭력 업체, 철거 용역 업체가 86년에 입산 개발이라고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저기 지역을 말하면은 이게 또 지역에 편견을 줄 수 있으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조직 폭력배들이 만든 철거 회사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철거 용역 업체 도급 순위 1위부터 10위권 중에 5개 이상은 바로 이 입산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산의 다 그 이사들이 소위 행동대장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들이 나와서 하나하나씩 철거 회사를 만듭니다. 90년대 가장 유명했던 철거 업체는 다원이라고, 지금도 역시 뭐 가끔 기사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철거왕 이금열 뭐 이런 기사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이제 다원의 철거 폭력이 너무 심해서 서울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다원 공대위까지 만들 정도로, 다원 역시도 입산에서 행동대장이 나와서 만든 업체이고요. 지금 뭐 여전히 지금까지 유력한 철거 업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철거민들도 이제 이때부터 조직적인 철거민 운동들을 시작하게 되죠. 폭력이 강해지니까 그 폭력에 맞서서 조직적인 철거민 운동들이 시작됩니다. 그 시초가 목동 철거 투쟁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물론 목동 공영 개발 방식이었고, 그리고 뭐 상계동, 사당동, 뭐 신내동 이런 데서 이제 80년대 조직적인 철거민들의 투쟁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87년에 서울시 철거민 협의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요게 이제 상계동 내림픽이라고 되어 있잖아. 여러분들 혹시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다큐 아시나요? 김동원 감독이 만든 거의 한국 다큐멘터리의 기원처럼 막 얘기를 하던데, 김동원 감독이 상계동 철거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다큐가 있고, 또 이분의 유명한 게 행당동, 그러니까 이 금호동 철거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행당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가 있습니다. 이 상계동 올림픽은 유튜브에도 공개되어 있고 한 20몇 분짜리니까 기회가 되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대규모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올림픽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몰아내는지 그 다큐로 담고 있는데, 여기 이거는 상계동 주민들의 단합대회 유인물에 있는 그림이에요. 상계동 내림픽이라고 해서 호돌이가 집을 부수는 장면이죠. 이 호돌이 얼굴이 잘 보시면 노태우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이랬던 시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서 이때 이제 민간이 이제 민간의 개발 체계가 구축되면서 주상복합체라고 하는 집과 산업과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이제 형성됐던 시기가 바로 이때 시기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때 철거민들의 투쟁의 결과로, 희생의 결과로 사실 89년에 공공임대주택 정책들, 그러니까 먼저 서울시에서 철거민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그때 역시 89년에 주택공급정책 발표하면서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공공임대주택, 한국의 최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발표했던 것들이 바로 이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들 철거민들의 투쟁 사진들을 보더라도 이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제도가 없지만 이 시기 철거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면서 싸웠습니다. 왜? 이 전까지 제도적으로 있었던 것은 방한칸 딱지 분양권이었던 거거든요. 왜 난소공 보시면 나오지만 그 투기업자들이 딱지 사러 다니잖아요, 철거민들한테. 그러니까 철거민들한테 나오는 거는 물론 자격이 있는 철거민들이죠. 방 한 칸을 분양받을 수 있는 딱지가 나왔던 건데, 그거를 이제 이 투기업자들이 그거 3장을 사면 아파트 한 채 분양이 되니까. 왜냐면 아파트가 이제 방 3개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철거민들은 이거 한 칸 분양권 받아봤자 소용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면서 싸웠던 시기입니다. 그게 제도화되기도 했고요. 또 이 시기는 특히 집값 전월세가 폭등했던 시기입니다. 86년 말 90년대 2월까지 매매가는 47%, 전세가는 82% 상승했습니다. 저유가 저달러, 저고가 정책, 3저 호황 정책과 8688을 앞둔 여러 개발로 인해서 집값 전월세값이 폭등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89년 10월 30일에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는 거죠. 이제 1년의 세입자 거주 기간을 2년으로, 지금과 같이. 이게 한 31년 만에 이제 몇 년 전이죠. 2000 헷갈리는데 임대차 보호법 개정해서 이제 1회의 갱신권이라고 하는 이제 한 번의 갱신권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때 워낙 전세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90년 봄철 이사철에만 언론에 보도된 게 세입자 일가족 연쇄자살이라는 이름의 기사들로 17명이 사망한 일들이 나오고,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합동 추모제를 이때 90년 봄에 열기도 했었고, 그게 92년에는 그 철거민들과 세입자들이 모여서 그때 이제 6월 3일을 무주택자의 날로 우리가 선언한다 선포하고, 김수환 추기경도 와서 축사하고 막 그랬던 시기가 또 요맘때이기도 합니다. 또 이 시기에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시기 워낙 주택 문제가 극심하다 보니까 당시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이후에 등장한 민주노조 운동에서도 이 주택 문제를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제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전노협에서 이 각 진노협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폭등하는 임대료 즉각 동결하라. 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한 전노협의 정책 대안이라고 해서 정책 대안이 쭉 나오고, 아마 요 장부터인가요? 요 장부터는 그래서 각 진노협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요구를 하면서 투쟁을 해라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 게 임단협 조건에 이 주거와 관련된 임단협 요구안을 넣어라라는 것들을 놓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주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선전 실천 활동들을 펼쳐라,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기도 했던 그런 지침들을 내려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노조들의 이 주택 문제와 관련된 활동들이 있기도 했었죠.
근데 이 시기는 한편으로는 정부는 계속 주택 공급을 통해을 하면서 소위 중산층 육성 전략, 자가소유를 통해서 중산층으로 육성하는 것들을 하나의 모델로 만들면서 계속해서 정책들을 펼치기도 했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반지하 참사 몇 년 전에 겪고 나서 도대체 왜 반지하가 이렇게 많고 특히 서울 수도권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서울 수도권 지금의 반지하 주택들은 다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들이거든요. 그때 다세대 다가구 주택 관련된 정책들이 도입되고 규제 완화가 출현하면서 그때 막 공급됐다가 2000년대 이후는 주차장 기준 생기면서 사실상 또 안 지어지고 사실 그랬던 건데 이때 어쨌든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많이 지으니까 뭔가 조금만 소위 그 정규직 노동자들이면 주택을 살 수 있는 기업이나 혹은 정부가 지원해주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던 아주 짧은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출연했던 중간계급 시민운동, 경실련이죠. 경실련이 이제 그 선분양 제도,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 청약제도가 굉장히 불공정했는데 이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서 중산층들도 아파트 소유의 공평성을 갖기 위한 운동들을 경실련이 펼치기도 했습니다. 가격 억제를 통한 소유의 형평성 운동을 펼치기도 했었던 겁니다. 노동자들도 이것들을 뭔가 사회적 요구로 만들기보다는 기업과의 교섭을 통해서 기업 복지를 통해서 해결하는, 기업이 주택을 공급해서 노동자들에게 일정 기간 임대한 다음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기업 대출을 통해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거나 하는 방식의 것들이 주로 대공장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그래서 뭐 김영수 선생님 그 내 집에 갇힌 사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시기를 뭔가 노동자 계급이 주거 문제를 집단적인 사회주택 요구가 아니라 소유를 통한 타협의 시기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너무 오래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는 어쨌든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그야말로 주택의 금융화에 결합된 시기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택의 금융화에 결합된 시기입니다. 또 신자유주의 금융화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장기 모기지론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IMF 이후에 한국의 은행들도 이제 기업들한테 대출해 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워진 구조가 됐던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가계 대출 중심으로 은행의 구조가 개편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택을 매개로 한 여러 대출 상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이 개발 계획만 가지고 담보 없이 이 개발 계획의 실현 가능성만을 가지고 대규모로 은행의 대출들이 나오는. 그래서 이때 뭐 뉴타운 재개발 등등과 맞물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기도 했었고 기존의 정부나 건설자본과 투기 세력에 더해 금융 세력까지 더해진 개발 금융 체계가 구축됐다라고도 평가를 하죠. 그래서 특히 어쨌든 이 시기는 대규모 개발 공급 정책과 부채, 그러니까 대출이죠. 부채, 대출을 통한 자가들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뭐 아시듯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또 막 공적 자금 막 다 투입하고 결국은 2010년대 도시재생이 등장했던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사실 저는 뭐 그러니까 이 개발 더 이상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출현한 어쩔 수 없는 이제 탈출구로 나왔던 거고 그게 뭐 다시 또 코로나 초저금리 막 이러면서 또 집값 막 오르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공급 이렇게 가는 시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일종의 주택 정책이 저출생 정책의 하위 기제로 이제 배치되기 시작했다.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새살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박근혜 정부 동안 200조가, 문재인 정부 동안도 역시 200조가 증가를 했고 전세 오늘 제가 전세 사기 얘기는 되게 못하지만 어쨌든 사실 지금 전세 사기도 바로 이 정책의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죠. 계속해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에서 5년간 5배가 성장해서 22조, 3조에서 66조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66조에서 188조로 급격하게 이제 전세 대출이 증가하고 이게 결국은 전세 사기로 돌아왔죠. 윤석열 정부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사건 관련돼서 국회 앞에서 한 70일간 농성하고 있을 그 중에 또 대통령께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절대 선이 아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다. 라는 말을 하시기도 했고 오히려 다주택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서민 정책이다. 라는 획기적인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워딩에도 아주 평소 말투가 나와요.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라고도 얘기를 했고 뭐 그 이후 계속 개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발표된 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뭐 이런 것들도 사실상 내용을 보면 뭔가 건설사 살리기 우리나라 그리고 이 모욕당한 느낌인데 뭐 최근에 또 발표한 게 이제 무제한 매입 저희가 특히 농성했을 때 주요하게 요구했던 게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건설 공급 방식이 아닌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특히 이게 저소득층에게 많이 공급되는데 그 예산을 대폭 삭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들을 강력하게 했는데 그때는 그게 공공임대주택 선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번에 무제한 매입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 빌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은 이제 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나오면서 뭔가 우리의 요구를 저렇게 모욕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부수구직구를 반복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라는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넷플릭스에 있는데 못 보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돌아가신 그 이선균 배우가 이제 동훈이죠. 그 형이 이 동훈이 구조기술사거든요. 아파트 안전진단 같은 거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축 안전진단 통과하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야 저거 네가 진단한 거지? 아 저거 되게 튼튼하게 지었나 봐.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안 튼튼해. 그랬더니 야 축한대잖아. 그랬더니 저 안전진단 튼튼하지 않아서 이제 재건축하게 될 수 있다고 그래야 돈 벌게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야 진짜 어메이징 코리아다 자기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데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붙이다니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뭐 어쨌든 우리는 부수부짓기를 반복했었죠. 그래서 사실 뭐 국가별 아파트 교체 수명만 보더라도 한국은 30년이 채 안 되고 독일이나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80년, 120년 막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택 개발 이렇게 개발의 본래적 목적이 있잖아요. 애초에 이제 하나는 원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겠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겠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택을 많이 지음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랬나라는 거죠. 원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준다 그랬는데 원주민 재정 창출은 15% 내외. 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주택 가격을 높이는 방식을 적용하는 거죠. 이건 뭐 옛날 통계지만 뭐 옛날밖에 이런 조사를 안 했었고 그 서울시가 2008년 9년 막 그때 뉴타운 개발 막 얘기될 때 이거 문제 많다라고 막 또 왜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지났으니까 막 얘기되니까 그때 오세훈 시장도 그럼 우리가 민간 자문기구를 통해서 점검하겠다라고 했고 그 자문기구가 용산 참사가 있기 불과 일주일 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재개발 지역의 전체 전세가 평균이 4천만 원 미만 주택이 83%더라. 그런데 개발 이후 전세가 4천만 원 미만 주택은 0%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다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거고 중대형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서민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평가들을 받기도 하는 거고요. 특히
지금도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주택을 몇만 호 공급하겠다, 몇만 호 공급하겠다 계속 그렇게 몇만 호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지금 얼마나 있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주택들을 헐고 짓는 거잖아요. 근데 몇만 호 공급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새로 지어지는 주택 호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0개 부셔서 11개를 지면 1개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11개 지었다고 지금 발표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근데 재건축은 그나마 용적률을 통해서 순증 효과가 있을 수 있어도 재개발은 주택의 공급 수는 조금 늘어나요. 근데 가구 수는 줄어요. 왜? 재개발 지역은 주로 다가구 주택이 많잖아요. 집은 한 채인데 통계상 주택은 한 채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세대 수는 최소 3, 4세대거든요. 이거를 철거하고 그러니까 100가구가 살고 있던 70채 주택에 100가구가 살고 있던 동네를 헐어서 80채를 공급하면은 가구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주는 건데 우리 80채 새로 공급했어. 이렇게 발표하는 게 지금의 주택 공급 방식이거든요. 민간 재개발 주택 공급 방식. 그러니까 사실은 소형 저렴 주택들은 없어지고 중대형 아파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없어지고 아파트는 다 한 채 한 가구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주택의 순증 효과는 재개발 사업이 크지 않거든요. 오히려 뉴타운 개발 시기 지역별로 따라보면 줄어든 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이걸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물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또 비싸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또 한편으로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게 우리들의 이 주거가 좋아져서라면 모르겠는데 사실 개발을 통해서 최저 주거 기준 미달하는 주택들이 많이 철거가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이들이 더 양질의 주택으로 가느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했느냐?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이 소위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이런 가구 현상들도 나타나서 고시원이나 쪽방 여관 연인숙 같은 것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5만 7천 가구가 집이 아닌 곳에 살았는데 2020년에는 46만 가구, 50만 가구 가까이가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9.1 고시원 화재 참사라고 2018년에 있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7명이 사망하셨죠. 고시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태일 기념관 바로 앞에 있거든요. 돌아가신 분 7명 중에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3분은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고시원이 고시생이 사는 곳이 아니고 여인숙이 여행객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바로 수급자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의 공간, 대체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요 2018년에 이 9.1 고시원 화재 참사가 나고 나서 9.1 고시원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청계천 이쪽 편으로 이 9.1 고시원처럼 저소층 1인 가구의 주거지로 사용되는 고시원들이 얼마나 분포해 있나 이렇게 전무로 찍어본 거예요. 꽤 많이 있죠. 과거 70년대 청계천변의 모습인 거잖아요. 여기 딱 가시적으로 주거빈곤 가구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으로서 눈에 띄었다면 지금 우리 화려한 청계천변을 걸을 때 이곳에 옛날 판자촌과 같은 혹은 이곳에 이 고시원과 같은 취약계층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주거빈곤 가구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존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저는 한국 사회의 이 주택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또 최근에 이제 기후재난 얘기하면서도 주거불평등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몇 년 전이죠. 이제 그 KBS에서 지금 쪽방촌 그 지붕의 표면 온도 한여름에 65.9도까지 육박했고 서울 아파트의 표면 온도 39. 2배가 넘죠. 쪽방촌의 표면 온도가. 쪽방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택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이기도 한 거고, 또 쪽방촌은 뭐 쪽방촌의 형성의 역사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역 주변에 위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층 빌딩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기후위기가 닥치면서 고층 빌딩에서 내보내는 이런 이 에어컨 열기는 다 쪽방촌으로 오늘 뒤덮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아까 얘기했던 겨울에 이제 얼음 계단으로 바뀌었던 모습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 쪽방 주민들하고 기후정리 행진 참여하기 전에 사전 교육하면서 이야기 나눴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구를 망가뜨린 건 큰 차 몰고 에어컨 빵빵 튼 사람들인데 왜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놓을 공간도 없는 쪽방 주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이게 기후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의 좀 상징적인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유형들의 집이 아닌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오히려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는가, 주거권 운동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물론 뭐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거기도 합니다. 주택의 사회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택의 탈상품화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자는 건데요. 먼저 저는 기본 전제가 그러니까 자가 소유라고 하는 신화에서 벗어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목적이 공급을 통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갖게 해줌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쭉 펼쳐왔던 거잖아요. 우리가 돌아봤듯이. 그렇게 해서 계속 부수고 짓고 반복했습니다. 주택을 계속 공급했어요. 그래서 1990년부터 이 표를 보시면 2022년까지 보시면 연간 뭐 75만 원, 69만 원 적을 때 막 이때 2010년에 이때가 그러니까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부동산 침체 때죠. 이때 38만 원, 뭐 43만 원, 51만 원. 그러니까 소위 뭐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 안 해서 주택가가 폭등했다 이렇게 말할 때도 보니까 50만 원 이상씩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연간 50만 원 가까이 꾸준히 공급해 왔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주택 점유율 현황인 거거든요. 1980년에 자기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58.6%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어떤가요? 58.9%예요. 그러니까 이 공급을 통해서 자기 집을 갖게 해주겠다,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계속 공급하고 거기에 각종 대출 정책들을 붙여줬지만 오히려 자기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60%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이 없는 거예요. 자가 소유 중심의 뭐 서브까지 동원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는 미국도 역시 자가 소유율은 60% 선을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가 소유 중심의 정책들을 펼친다 그래도 결국은 40%에 가까운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모두가 자가 소유를 정점으로 해서 다다른다면 아무리 집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도 이 분양의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해서 이거는 자가 중심의 정책들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주택 공급 정책이 아무리 펼친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데 오히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전세 비율이 높다가 2010년에 비슷해지더니 지금은 월세 가구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근데 우리 정책은 어떠냐? 전세에서 자가로 갈 수 있는 계층, 자가 소유 가능 계층에게 이 주택과 관련된 자원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인 거죠.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사실상 거의 누락돼 있거나 굉장히 부족합니다.
결국은 모든 정책들이 그러니까 그쵸 국민들이 자가 소유에 대한 열망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도 그 자가 소유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는데 그게 결국은 소유할 수 없는 40%의 시민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자원은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이 오히려 구매 가능 계층에게 몰리는 방식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데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규 주택 공급의 60% 이상은 다주택자들이 구매하는 거죠. 이건 뭐 구조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집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하기 얼마나 힘드니까. 막 대출 끌어당긴다 그래도 대출 뭐 무조건 다 해주나요? 그만큼의 소득이 돼야 되고 막 이런데 생각해보세요. 집이 5채 있는 사람이 한 채를 더 갖는 건 어떨까요? 집담보 대출 받고 그 집 전세 줘서 전세 자금을 받고 집을 사는 거죠. 6채 있는 사람이 8채 만들고 10채 있는 사람이 15채 만들고 그래서 뭐 가장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그때그때 막 틀립니다. 그래서 전 별로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사실 주택 소유 통계 국회를 통해서 처음 발표된 게 2007년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소유 통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때가 2005년 통계를 2007년에 국회에서 이제 누가 발표했죠? 어쨌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83채였어요. 그래서 야, 근데 저 그때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랬었는데 아니, 조선시대는 임금님만 100칸의 방을 가질 수 있었고 신하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 100칸까지 못 갖는다는데 역시 자본주의가 좋긴 하죠. 어쨌든 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불균형 속에서 계속 독점하는 구조들이 만들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2021년엔 1인당 주택 소유 상위 20명이 1인당 527을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랬다는 거고 계속 어쨌든 이렇다. 계속해서 자가중심의 정책을 펼치지만 그게 결코 이거를 급격하게 늘려주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이문 여기에 있는 사람들, 특히 거기에서 이제는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자원이 계속해서 자가소유 중심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자가소유 중심이, 그러니까 저는 1가구 1주택 신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의 신화가 계속해서 이 구조를 공고화하고 있다. 물론 한국이 특히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가 높죠. 국토부 주거 실태 조사를 보더라도 내 집이 있어야 된다. 89%가 나옵니다. 근데 왜 내 집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사람들한테 역으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요거는 아마 2020년 조사일 거예요. 그 다음엔 이거 안 묻더라고요. 주거 실태 조사에서.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세입자의 서름 저도 많이 당하고 있고, 전 지금 그 신혼부부 유형의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데 매년 1월이 말이 만기라서 지금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세입자로 살면서 서름 한 번 안 당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2년마다 혹은 3, 4년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이사 가야 되는 이런 구조들, 그리고 이게 내가 소유한 집이 아니면 뭔가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내가 내 집을 꾸미고 살 수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가 소유에 대한 욕구, 물론 자산 증식도 크죠 지금 오늘날. 근데 자산 증식을 위한 주택 소유를 정부가 추진하면 그 주택 소유 못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주택이 자산 증식이 가능한 구조를 계속 만들면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인 거죠. 결국은 이제 나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이 필요한데, 그러면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를 더 좀 우리는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집값을 내리는 것들, 근로소득을 차단하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운동이 요구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걸로 귀결되면 결국은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권리를 요구하는 게 이 운동의 주요 목표가 돼야 한다 하고 있고,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3박자 요구가 있습니다. 내놔라 공공인데 팔지마 공공의 땅, 늘려라 세입자 권리.
공공임대인데요. 지키는가? 네. 내 나라 공공임대가 결국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이야말로 주택의 사회화나 뭐 주택의 탈상품화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구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전만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은 뭐 여야 정치권이 막 매번 그 공약 발표할 때마다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 그 공약 때마다 항상 우선순위 뭐 주거복지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게 저는 지난 대선 막 무렵부터 되게 혼탁해지더라고요. 소위 민주당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이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과 배치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또 일부 막 공공임대주택을 뭐 무슨 월세 소장농 만들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폄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과 좀 맞서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 편성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천억 대규모 조단위 삭감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국회 앞에서 이 비곤층들과 같이 국회 앞 농성을 했습니다. 예산 삭감 제재를 위해서 국회 앞에서 주거권을 요구하는 최초의 농성이라는 표현까지도 있었는데 어쨌든 70일간 이런 농성을 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림으로 보이죠.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들 누가 보면 합성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좀 고초를 겪긴 하셨을 텐데 저희가 김상정 의원님을 이용해서 막 들어가서 막 이러기도 했어서 그랬을 텐데 어쨌든 이런 운동으로 좀 공공임대주택 확대 요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정부는 이제 8%로 발표하고 OECD 평균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이 이 전 세계 국가들 이렇게 순위로 놓고 보면 뒤처지지 않습니다. 상위권에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상위권들과 너무 격차가 나는 거죠 또. 그런데 어쨌든 근데 여기에는 좀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후, 10년 후 분양할 수 있는 분양주택과 특히 최근 들어 더 많이 공급되는 유형은 전세임대라고 하는 건데 전세임대는 민간의 전세주택을 내가 알아보면 LH가 대신 계약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LH가 내주고 나는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LH의 월세 개념으로 내는 방식이 전세임대예요. 이건 국가가 보유한 주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임대인이 뭐 2년 후, 4년 후에 아니 나 당신하고 계약 안 해라고 하면은 끝이에요. 근데 물론 이것도 당장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늦다 보니까 취약계층에게는 이렇게라도 좀 지원해 주는 것들은 필요한데 이거를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넣는 거죠. 그래서 사실 최근 뭐 몇 년은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거든요. 근데 사실 우린 그거 빼야 된다. 그거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고 그걸 빼면은 그냥 한 5.5%이다. 근데 뭐 주요 국가들의 사회주택 재고 현황들을 보면 특히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20% 내외이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더 비율이 높죠. 뭐 지난 10년간 뭐 그 삶의 질 1위의 도시 조사할 때마다 올해도 그렇게 발표됐던데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또 빈이 이제 삶의 질의 도시 1위로 계속 발표됐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사주택 비율이 25%지만 수도의 이 비엔나의 사주택 비율은 50%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비엔나 시민 중에 세입자들의 60% 이상이 사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전략으로 저는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매입임대주택이 중요하다. 왜? 특히 취약계층이나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도심에 거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관계망이나 일자리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없죠.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런 택지들이 없고 있는 택지만 좀 다 팔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도심 내에 있는 소형 주택들을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하는 게 2004년부터 도입된 매입임대주택인데 이게
많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한 채 한 채 매입해야 되니까 어렵기도 하고, 특히 이제 뭐 싹 철거하고 아파트 지면 싼 토지 수용해서 철거하고 아파트 지면 싼데 왜 비싸게 집을 사느냐? 지금 SH공사 사장은 그런 논리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너 어떻게 임대주택 공급할 건데? 하는데 답은 전혀 없고요. 저는 근데 이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 그 주택을 사는 게 쉽지는 않죠.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더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게 선매권 제도라는 것들을 좀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 지도는 2015년 파리 시정부가 신년 도시계획을 발표하면서 낸 그 자료에 나오는 건데, 프랑스는 문화 다양성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점점 고급화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면서 이 부자들의 공간을 변모하는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면 문화 다양성을 파괴한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한 지역들을 지정해서 이곳은 1차적으로 임대주택 후보지로 선정해서, 이때 발표한 거는 한 8,000세대에 해당하는 곳을 소형 임대주택 후보지로 선정해서 여기에선 1차로 내가 주택을 팔려고 해도 개인에게 못 팔도록 시정부가 우선 매입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부랑 매입 협상을 하다가 시정부가 안 사라고 하면 그 다음에 개인에게 팔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베를린은 사회적 보전령이라는 이름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많은 도시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여기에 인식이 특이한데, 한국과는 일정 구역에 임대할 수 있는 주택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 소유주들과 세입자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야지 누가 이사가도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자꾸 자가주택으로 해서 해버리면 세입자들 공간이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가가 늘어나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에서는 1차로 또 개인 간의 매입을 금지하고 시정부에게 우선 매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근에 베를린이 이렇게 선매권을 통해서 좀 사실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택지 개발을 통한 대규모 공급 방식이 아니라 기존 주택들을, 노후주택들을 공공이 매입해서 에너지 전환 주택으로 좀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것 같아서 5분 안에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저는 뭐 의무 공급임대 비율 도입도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서울시 자치구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입니다. 서울시 한 7% 되는데, 보시면 용산, 광진, 영등포, 도봉, 종로, 관악, 동작 뭐 이런 데들은 한참 미달하죠. 서울시 평균에. 근데 요거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그러니까 낮은 자치구들 중에 주거빈곤율, 용산구 13%, 뭐 영등포 14, 종로, 관악 29, 동작 18. 그러니까 관악, 동작은 단지와 수해 참사도 있었잖아요. 주거빈곤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왜? 공급할 수 있는 곳에 공급하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공급하기보단 공급할 수 있는 곳에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자치구별로 공공임대주택 쿼터제, 의무 공급 비율, 또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데서 이런 것들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팔지마 공공했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택지를 지금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용산역 뒤편에 용산 정비창이라고 하는 50만 제곱미터의 부지예요. 이거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이 10여 년 전 시장할 때 국제 업무지구 만든다고 했다가 부도 났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여기 국제 업무단지 한다고 하는데, 그 방식이 기반시설 SH공사가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분할해서 기업에게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서울혁신파크 저희 기자회견하고 그랬었는데, 서울혁신파크 불광동 혁신파크 부지라고 시의지거든요. 한 10만 제곱미터 되는 거기를 기업한테 내년에 매각하겠다고 오늘 기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공공택지마저도 이렇게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이건 저희가 이제 몇 년 전 주거에 날 때 여기 이렇게 일시 점거를 하고 몇 명 활동가들 같이
없이 이런 활동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 검찰의 주거침입으로 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지금 기소는 아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막는 싸움들도 해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또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오늘 강의 말고 저희가 용산 다크 투어라는 걸 합니다. 이 일대를 한 바퀴 들어본 2시간짜리 투어 프로그램인데 너무 알차서 지금 한 5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 이건 민간 전월세,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아무리 공급한다 그래도 결국은 세입자들의 다수는 민간의 전월세 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세입자 권리를 내가 전세 월세에 살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올해 베를린에서 임대료 감기에 맞선 시위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베를린 상황들 설명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몇 해 전에는 뭐 5년간 임대료 동결한다라는 거를 베를린 시의회가 통과시키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에 이제 이거 통과된 것까지만 보도됐는데 그것을 이제 연방 법원에서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시민들이 더 시위를 일으켰고 그래서 이 지난 베를린 그 시장 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부동산 도이체 모넨을 비롯한 다국적 부동산 기업이 갖고 있는 24만 채에 대해서 사회하는 한국에 이제 몰수라고 많이 보도되는데 어쨌든 사회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56.4%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이 국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은 없대요. 근데 이렇게 통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베를린 시정부는 이 몰수를 위한 여러 법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은 뭐 베를린 시정부가 적극적이진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를린 시민들이 계속해서 운동들을 하고 있고 특히 너네가 지금 연정이잖아요. 너네 연합한 정부가 다 얻은 투표율이 요거보다 낮다는 거예요. 56.4%가 아닌데요. 이게 훨씬 더 압도적 지지를 시민들이 보낸 거다라면서 계속 시민들이 좀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된 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독일의 세입자들의 권리가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기도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입자 운동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대차 안정화법이란 건 1960년대 이후부터 유럽의 보편적인 임대차 제도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미법, 대륙법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륙법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 근로계약, 노동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되게 구조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본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 이거죠. 예외적으로 기한의 정함을 두는 것. 물론 이게 신자유주의 이후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이 아니라 비정규직 막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났지만 기본적인 구조가 같은데 그래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래서 독일은 그 민간 임대 비율이 한국하고 비슷한데 독일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 한 집에 평균적으로 사는 세입자들의 기간이 12.8년입니다. 20년 이상 한 집에 거주한 세입자도 22.7%래요. 한국은 몇 %일까요? 3.2%, 3.3%, 아니 3.2년, 3.4년 그렇습니다. 왜? 2년 살고 이사 가거나 한 번 재계약하거나 이런 정도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막 그러니까 뭐 집에서 마약을 하거나 집을 엄청나게 파괴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절대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이 노인 소유하고 있는 노인이 살고 있고 거기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그 주택에 이제 자녀들이 이 노인의 부양을 위해서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면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럴 때도 이 세입자가 의 대체주거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 데에 영향이 없는지를 법원들이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럴 때도 오히려 임대인의 실익보다는 세입자의 손해가 더 크다라고 해서 세입자의 권리를 더 인정해주는 판결이 나기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을 갖고 있고 뭐 여기는 이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장치도 갖고 있죠. 다만 이렇게 베를린 시위가 막 최근에 많았던 것들이 예전에 있던 이 베를린 사회주택도 막 그 신자유주의 때 많이 팔았고
그 판 게 사실 지금 딱 24만 화여서 그거 다시 이렇게 뭐 사회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있었는데 이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 경우 그 규제를 벗어나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노후주택들 잔뜩 사갖고 리모델링 해갖고 임대료 확 올려버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왔고 비교 임대료 제도 주택의 위치, 연한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임대료 요율표를 세입자 단체와 임대인 단체와 시정부가 2년마다 협의를 통해서 발표하고 그걸 갖고 세입자들은 집을 구할 때 내 집은 이 요율표에 따라서 이 정도의 임대료가 적정하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100년 이상 된 세입자 단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독일의 15개 지역에 120만 세입자들이 있고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베를린 세입자대로 136명 베를린에도 5개인가 6개 세입자 협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제일 큰 데가 19만 명 세입자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사실 렌트 스트라이크 수요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월급 없이 집세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코로나19 비상경제 조치로 각 국가마다 발표했던 것 중에 빠짐없이 나왔던 게 퇴거 모라토리엄 정책. 임대료 미납에 따른 퇴거를 유예하는. 그래서 최소 6개월 그 다음에 또 연장해서 그런 정책들을 펼쳤죠. 근데 한국 정부는 그때 뭐가 있었죠? 착한 임대인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때 뭐 이런 전 세계에서 좀 집세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근데 바로 이런 운동이 한국도 일제시대 때 차가인 동맹이라는 운동도 있었어요. 이거는 1929년 12월 매일신부에 나온 평양 가세 감화 운동 더욱 맹렬화라고 하는 제목의 차가인 동맹 선언문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대 사회 조직의 특징인 도시 집중 경영이 빈곤을 가함에 따라 주택은 자본의 투기적 대상이 되며 비싼 집세와 땅세에 울고 있는 형제여 분기하라 속속 감행하라 비싼 집세 땅세를 내주자 시민은 분투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때 20년대 말 30년대 초에 20개 도시에서 차가인 동맹이 결성됐고 이 차가인 동맹은 그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저지뿐만 아니라 차가로 인한 교섭도 하고 차가법 재정운동, 공동주택 설치운동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었던 이런 한국의 세입자 운동의 원형들이 있기도 하다. 저는 임대차법 개정되면서 갱신권이라는 것들이 아주 미약하지만 일회의 갱신권이 있고 이제 세입자들이 그 갱신권을 한 번씩 사용해보기 시작하는 단계이거든요. 전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세입자 운동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중요한 좀 단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입자로서의 권리라는 것들이 미약하지만 권리를 사용해본 세입자들과 그렇지 못한 세입자들 그래서 그 권리를 더욱더 확대하기 위한 혹은 지키기 위한 요구들이 새롭게 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오늘 집회에서 이 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일단 좀 시간이 약간 초과된 것 같은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